컨셉이 가족 중심의 전시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가족의 중심은 늘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 전시라고 했을 때 약간 이제 그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어떤 것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비슷하거든요. 어떤 뭐 놀이라거나 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전시라고 해서 다른 걸 염두에 둔 건 없어요. 근데 단지 아동들의 어떤 성격들을 보면 아이들은 되게 구석을 좋아하잖아요. 짝 박히기를 좋아하고 숨기를 좋아하고 깜깜한 데를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폐소공포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아주 구석을 좋아하는 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개를 만들었는데 개 안을 이제 비우어 두면서 아이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인간이 가장 친한 동물이 개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형상을 개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목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재는 일종의 우리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물질 중에 하나인데, 그런 물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게 나무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어떤 구조를 보고 그 구조가 이렇게 엮여서 어떤 뭐 구조물이 되고 건축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는 칠을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나무를 만지면 냄새도 나고 또 꺼끌꺼끌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점을 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거죠. 아이들이 뭐 그 옷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술이라고 하면 메타포나 은유가 가득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작업은 대부분 아마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감정을 전달하거든요. 꽃은 빨갛고 반짝이고, 반짝이는 어떤 거는 또 예쁜 어떤 거고, 또 뭐 자라는 자라 형태를 그냥 가지고 있고, 잠자리는 그대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저건 잠자리네 라고 한 느끼고, 나비는 나비네 라고 한 느끼고, 저건 파란색이라고 느끼는 아주 직접적인 경험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그게 감정을 익숙하게 하는데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예술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작가라고 부르는 것도 되게 저한테는 어색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거부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죠. 제 작업을 여태까지 쭉 해왔지만, 주로 나무 작업을 해왔지만, 그게 작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르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목물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붙여 부르는데, 작품으로 판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작가이고 싶지도 않아요. 예술가가 되고 싶지도 않고, 예술가가 목표도 아니었고, 목수를 보통 선택하는 그런 방식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 선택을 하잖아요. 뭐 거대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나무 작업이 만들어지면 이제 팔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실제로 팔렸고, 그런 계기예요. 전시가 목수김 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수김 시전을 했을 때 익명성을 제가 주장했거든요. 팜플렛을 만들게 있는데 그 팜플렛 사람들이 아무리 뒤져봐도 제 이름이 안 나와요. 1959년생 목수김 시전 딱 끝나거든요. 작가는 작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품으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름을 자꾸 이렇게 내세워서 더 키우려고 하는, 그게 목수한테는 맞지 않죠. 목수는 기능적인 물건을 만든 사람이고, 그 물건이 좋으면 사고 안 좋으면 안 사고, 이름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작가는 아마 이름을 보고 살 거예요. 그죠? 좋은 작품과 좋지 않은 작품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 모호하기도 해서, 일반 사람들이 작품을 산다고 하면 이건 아무개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작품을 안 살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저도 똑같은 개념으로 목수는 물건이 좋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안 사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익명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광주 비엔날레를 하고 그때 큐레이터로 전시 기획을 하고 그걸 끝내놓고 나서부터 그 목수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나무가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살고 있었던 곳이
남양주라고 하는 것인데, 남양주의 그 천마산하고 저쪽 축룡산의 그 사이에 있는데, 축룡산이 남한 지역에서는 종다양성이 가장 많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산에 가면 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은 소나무나 참나무 종류 외에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축룡산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나무 토막들이 고하게 되면서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걸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걸 만들기 시작할 때 연장이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장을 몫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연장 가지고 깎고 다듬어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 이렇게 많아지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게 나의 삶의 중심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만들거나 그리거나 하는 작업들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제가 왜 저런 걸 하지? 국문과를 졸업하고 미술사 역사를 한 친구가 왜 저런 걸 하지? 라고 하지만 조금 더 아는 친구들은 너 쟤는 당연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걸 만들 수 있어. 당연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익숙한 어떤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미지와 텍스트를 다룬다라고 하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거였어요. 그게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어떤 창작을 하거나 뭘 생산해내는데 아주 두 개의 중심축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낱말과 낱말을 이렇게 잇고, 또 낱말이 패러그래프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구조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이제 구조를 짜는 게 이제 글을 쓰는 건데, 나무 토막을 이렇게 이어 붙여서 중력에 거슬리거나 중력에 저항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작용점으로 이렇게 구조를 엮어나는 나무 작업이 다른가? 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는 서사적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 이미지는 사실 공간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근데 공간과 서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결합돼야 시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 또 텍스트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 이미지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상호 보적적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그 책벌레 이야기 전에 간단한 아이들을 위한 전시고, 사실 아이들을 위한 전시는 아닌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상상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이렇게 딛기 시작하죠. 목수로서 일을 할 때는, 의자나 책상을 만들 때는 사실 상상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꼬물거리는 벌레 같은 이런 인형을 만들거나 아이들 같은 인형을 만들 때는 상상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니까 전혀 다른 공간, 전혀 다른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것 같은 느낌들을 그 전시를 하면서 갖게 되는 거죠. 목공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의 중심들은 움직인형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거든요. 그거를 만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되게 우연히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성립하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구조는 주어서부터 쭉 뒤에 서술어까지의 공간이 있지만 그것을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시간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공간과 시간을 결합해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장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움직인형을 만들기 전까지 오토마타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전 단지 움직이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어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기어 장치를 만들다 보니까 기어 장치의 공간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어가 움직이면 위에 인형이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적인 기어 장치가 필요하고, 공간적인 기어 장치에 플러스해서 시간을 조정해주는 공간 기어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었다라고 인지해야지만 사실은 기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야지만 기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시간을 움직이는 기어 장치와
공간을 움직이는 기어 장치가 따로 있어야 이게 하나의 움직임이 만들어져요. 그게 기계입니다. 내가 1분에 몇 바퀴를 돌리겠다라고 하는 기어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표시가 되는 움직임이 정해져야, 움직임의 속도를 정해야 실제로 움직임이 만들어지죠. 공간을 이동시키는 그런 기어 장치는 이렇게 단순하게 움직임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움직임의 시간 장치를 만들어내야 일정한 속도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이야기의 구조를 내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현대사 연구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일상기억 역사전이라고 하는 건데, 1945년 해방 이후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각문화 일반을 전부 다 이렇게 재점검하는 그런 전시였어요. 그러니까 특별전이 그거 하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나머지는 그냥 그 보통 본전시였는데, 기획하다 보면 이게 단순히 전시라고 하는 그 전시물의 개념이 작가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이 미술 작품 말고 나머지 부분이 전시의 90%를 차지하거든요. 그것들이 뭐냐면 말 그대로 옛날의 물건들과 옛날의 시각 자료들, 포스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그 도배를 하다시피 이렇게 가득했던 그런 전시죠. 그 안에는 영화관도 있어서 실제로 그 영화관을, 그 전시가 한 7m 정도가 돼서 높이가, 영화관을 새로 졌어요 아예. 그리고 시기별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쭉 나눠서 80년, 90년대까지의 그 시각적 변화 또는 시각적 변화에 따른 뭐 패션이라든가 아니면 거의 모든 것, 그러니까 시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전시 대상으로 보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원칙이 뭐냐면, 속았다. 내가 그동안 역사나 이론에서 봤던, 우리가 중심이 뒀던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중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또 이론화된 그런 글들이 그냥 허무하게 이론만 앞세우는 그런 글, 서구의 이론을 그대로 베껴서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현대성에 관한 그런 이론과 담론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걸 몽땅 다 버리죠. 버려서 내가 선택한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잡지, 그러니까 그 국립도서관에서 뒤졌던 그런 잡지 하나씩 하나씩 복사를 하면서 본 잡지의 내용들, 아주 허접한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당시 왜 연애에 푹 빠졌나, 이런 얘기들, 시일야 방송대국의 울부짖만큼 그 당시에 왜 연애가 빠졌나의 그 연애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하는 걸 그동안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책은 완벽한 책이 아니에요. 일종의 자료에 대한 해설집이었어. 모더니티에 관련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하고, 그 당시의 여성들, 신여성은 어떻게 등장했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고 하는 자료를 모으고 그거에 대한 또 해설을 쓰고, 이렇게 구성된 책이 그 방식이었죠. 역사라고 하는 것들의 기술은 이렇게 역사를 문화를 세로축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이잖아요. 근데 컬처럴 스타디, 문화연구라고 하는 건 역사를 가로축으로 넓게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이 두 개를 합쳐보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딴소의 글쓰기의 어떤 기본적인 구상이 되는 거죠. 그건 자서전 형식을 빌은 거죠. 1967년이면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뭐 히피가 등장하기도 하고, 뭐 적군파, 일본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이제 그런 1967년도였죠. 제가 강변마을에 살았는데, 그 어릴 때의 최초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서울에 노량진 수산시장 아시죠? 수산시장에 한국냉장이라고 하는 그 첨탑이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집이 존재하지 않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판자촌이었거든요. 판자촌이니까 노량진역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강이 보이는데, 이렇게 푹 꺼져서 그 밑에 그 판자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이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살았어요. 거기 살았는데 그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곽 같은 집이 있었어요. 장택상 별장이었어요. 꼭 이기붕하고 나하고 이렇게 견지듯이 그 옆에 또 장택상 별장이 있어서 마치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중세시대 장원 같은 마을이었어요. 연상되죠? 중세시대 장원은 이렇게 큰 성이 있고 농노가 사는 그 마을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똑같이 장택상 별장이 딱 이렇게 있고, 빨간 지붕에 2층짜리인가 3층짜리 있고, 여기는
그 학구방과 그 저 판잡지도 쫙 나열돼 있고, 이쪽은 철길로 막혀 있고 이쪽은 한강으로 막혀 있고, 완전히 고립돼 있는, 이쪽은 수도 그쪽으로 막혀 있고 제일 한강으로 설교로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된 마을인데, 그 고립된 마을에 중세 장원처럼 생긴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제 예술하는 작가들이 마찬가지인데,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하거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마치 나의 실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나의 실체가 아닌데 마치 나의 실체인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에 등장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느 누구나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의식이 돼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다른 사람이 본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전혀 다른 인물이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기본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자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최근에 냈던 책도 이제 그런 아주 유사한 책이 그런 게 있는데, 항상 주인공인 나를 설정하지만 이 글을 쓰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진 주인공 속의 나와 실제의 나와의 그 괴리감이 이걸 만들어 놓은 순간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글을 쓸 때 그러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썼는데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툭 밖에 내보내면 그거 자체가 또 다른 내가 돼버리는 이상한 배신감, 또는 이상한 이율배반, 또는 이상한 어떤 모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이중적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원래 그런 걸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나무 작업을 하면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작업이 저한테도 낯선 어떤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손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넌 평생 공부했던 놈의 손이 이게 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 손 보면 이게 인문학 하는 사람의 손인가요? 목수손이지. 지금 물론 이제 일 안 해서 부러워지긴 했지만 되게 거칠다고요. 근데 그 거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물을, 물질을 만지고 물성을 이해하고 그걸로 어떤 것들을 인간의 쓰임으로 전환시키는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정의를 저는 나무라고 하는 물질을 인간의 쓰임으로 전환시키는 사람, 그리고 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용접하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이제 기계 쪽에 관련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강연 같은 거 할 때는 또 뭐 전혀 다른 뭐 인문학자라고 또 취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20년 동안 목수인 나와 역사학이나 그런 책을 쓴 나를 딴 사람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를 만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날 만난 다음에 같은 사람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그동안 살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도 이쪽 사람은 이거, 이쪽 사람은 이거, 각각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나이가 이렇게 꽉 차면 그전에는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이 재밌는 일이 될지를 꿈꾸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너무 지긋지긋하게 뭘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되도록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택하려고 하고, 뭘 만드는 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괜히 많은 사람들을 쓸데없이 괴롭혔구나. 머리로든 아니면 눈으로든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세상을 향해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되도록 안 할 생각입니다.